심유경은 이 당시에 심유경은 그 고니 씨하고의 협상을 통해서 12월 말까지 일본군과 움직이지 않기로 합의를 합니다. 바로 이제 그 시간적 여유 동안 명나라는 다시 군대를 동원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1592년 12월에 이여송이라는 장수가 이끄는 약 5만 1,000명의 명군이 다시 조선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강남에서 가져온 서양식 화포를 이용해서 93년 1월 7일에 이 평양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일본군을 대파하게 되죠. 이게 유명한 평양전투의 승전이었습니다. 자, 이 전투를 계기로 전세는 역전됩니다. 평양에 있던 고니시 휘하의 일본군은 서울 쪽으로 철수하게 되고 그리고 함경도까지 올라갔던 갓도 휘하의 일본군도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 서울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평양에서 명군이 대승을 거두니까 이제 조선은 명나라가 이참에 일본군을 완전히 한꺼번에 저 부산 쪽으로 몰아내 줌으로써 전쟁은 곧 끝날 것이라고 하는 희망에 부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전쟁의 향방은 조선 정부의 기대하고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죠. 뭐냐 하면 바로 이 고니시 군대를 추격하던 이여송의 명군이 같은 1월 하순에 이 파주의 벽제에서 벌어진 그 유명한 벽제관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참패를 하게 됩니다. 이 포병 지원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무리하게 이 기마대만으로 일본군을 추격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파주 벽제에서 대패했던 명군은 남은 병력이 개성 쪽으로 후퇴해서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머뭅니다. 그런데 흥미로우면서도 한반도에게 매우 비극적이었던 건 뭐냐면 당시 명군 지휘부나 당시 명조정의 전쟁 지휘부들은 벽제 전투 패전을 계기로 해서 일본하고 더 이상 전투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합니다. 그럼 전투를 하지 않으면 일본군을 어떻게 몰아낼 것이냐? 그건 바로 휴전협상을 통해서 일본군을 몰아내겠다는 방향으로 전환한 거죠. 자, 이렇게 명나라 정부가 조선에도 내용을 통보를 하니까 이 조선 정부는 경악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수군에서는 이순신의 활약이 있었으니까 그런대로 조선군이 역할을 했지만 당시 육군의 경우에는 명군만을 거의 전적으로 믿고 있는 상태에서 이 믿었던 명군이 더 이상 전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리니까 일본군을 몰아낼 방법이 막막해진 거죠. 그런데 당시 명나라 입장에서는 어쩌면 일본하고 더 이상 전투를 하지 않고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명나라가 사실 조선에 참전한 이유는 명목상으로는 조선을 돕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실제 목적은 북경으로 이어지는 요동 지역을 보호하겠다는 차원에서 참전을 했기 때문에 비록 벽제에서 지기는 했지만 평양에서 이겨서 일본군을 서울 부근까지 몰아낸 것은 요즘 개념으로 치면 38도선 이북 지역은 다시 진공 상태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군이 다시 압록강 쪽으로 접근해 와서 요동을 위협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 참전 목표가 상당 부분 달성됐는데 우리가 왜 일본하고 뭔 원수가 졌다고 다시 엄청난 인명피해나 이 재정 손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골치 아픈 전쟁을 할 거냐. 여기서 휴전협상을 하겠다. 그래서 명나라는 다시 심유경이라는 인물을 조선에 들여보내서 이 고니시 우키나가와 협상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 조선은 당시 명군 지휘부나 명나라 조정을 움직일 방법이 없었어요. 유성룡이 쓴 징비록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유성룡은
매일 아침 개성으로 이여송을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한번 깨졌다고 여기에 이렇게 머뭇거리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가 군량이나 군수물자를 지원해 드릴 테니까 빨리 남쪽으로 일본군을 바다 바깥으로 몰아내 주시오. 자, 한나라의 영의정을 지낸 사람이 와서 호소하니까 이여송은 처음에는 그러마라고 거짓 대답을 했지만 나중에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계속 유성룡이 와서 싸워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어느 날은 이 형틀에다가 유성룡을 묶어놓고 곤장을 치겠다고 덤벼요. 조선은 우리에게 필요한 군수 지원은 제때 안 해주면서 왜 싸우라고만 대국 군대를 강압하느냐. 이건 군법 대상감이다. 자, 한나라의 영의정이 이 지원군 사령관에게 곤장을 맞게 된 치욕의 순간에 유성룡은 징비록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그저 눈물을 흘릴 뿐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자, 자위 능력이 없는 나라가 강대국의 군대를 힘입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결국 명나라는 이 조선의 결전 요구를 무시하고 이후 거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약 6년 동안 일본하고 지루한 휴전 협상에 매달리게 됩니다. 자, 휴전 협상은 결국 성과 없이 끝나게 되지만 이 벽제 전투 직후에는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냐면 일본군은 일단 서울에서 경상도 쪽으로 철수한다. 그래서 일본군은 실제로 철수합니다. 철수해서 울산에서 저 전라도 순천에 이르는 남해안 지역에다가 성을 쌓고 장기 주둔 태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으로 철수한 게 아니라 남해안 지역으로 철수한 겁니다. 명군 역시 일본군을 견제할 수 있는 지점에 병력 일부를 남기고 대다수는 요동으로 철수하게 되죠. 전쟁은 끝나지 않은 채 명군과 일본군이 조선에서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명과 일본 사이의 협상이 조선은 완전히 배제한 밀실협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 1593년 4월에 일본군이 서울에서 철수할 때 조선은 명군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당시 권유를 비롯한 지휘관들에게 선조가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저 남쪽으로 철수하는 일본군이 한강을 건널 때 일본군을 요격해서 걔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말아라. 그런데 막상 한강 부근에서 매복해 있던 조선군이 일본군을 공격하려고 시도할 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나루터마다 명군이 수백 명씩 몰려나와서 일본군이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시쳇말로 일본군을 에스코트해 주는 거죠. 심지어 당시 명군 총사령관 송응창이라고 하는 인물은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을 대파했던 권율에게 소환장을 보냅니다. 소환장의 내용은 이런 거죠. 그대는 왜 내 허락 없이 함부로 일본군을 공격해서 이 휴전협상에 재를 뿌리려고 하는가. 이후 일본군을 공격할 조선의 권한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고 일본군을 공격하려고 시도하는 조선 장수들은 심지어 명군 장수에게 끌려가 곤장까지 맞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전쟁은 애초 조선이 생각했던 양상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1593년 일본군이 남쪽으로 철수할 때 상황을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이렇게 썼어요. 일본군은 문경세제를 넘어갈 때 노래하고 춤추면서 넘어갔다. 명군이 자기들을 안전하게 에스코트해주고 조선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준 덕분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남해안에 물러가서 성을 쌓고 버티면서 그 긴 기간 동안 조선인을 납치하고
물자를 약탈해 가고 하는 갖은 만행을 저지릅니다. 또 명군 역시 일본군하고 싸우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주둔만 하게 되죠. 그러면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의 청춘들이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싸움은 하지 않고 머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조선 여성들의 피해를 비롯한 민폐가 바로 이 휴전협상기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명군은 찬빛, 일본군은 얼레빛이라고 하는 그런 속담까지 만들어지죠. 자, 조선 정부는 시종일관 명나라 황제에게 일본군이 물러가지 않은 상황에서 휴전협상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호소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명나라 조정 내부에서는 이 휴전협상을 지지하는 파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파로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당시 병부상서 석성은 그 협상을 지지하는 파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조선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상을 정확하게 황제에게 알리면 이 명나라 조정 내부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조선도 일본하고의 휴전을 원하는 것처럼 가장하려고 시도해요. 그래서 명군 지휘부는 1594년부터 조선 정부에게 뭐라고 강요하느냐. 조선도 휴전협상을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명나라 황제에게 외교 문서를 보낼 것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이 요구를 조선이 거부할 경우에는 명군은 완전히 철수해서 다시는 조선을 원조하지 않겠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거죠. 자, 자위 능력이 없었던 조선이 이 요구를 끝까지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명나라 조정의 관리들은 저 선조라는 인물이 대단히 시원찮았기 때문에 일본군의 침략을 불렀고 그 때문에 명군이 와서 조선에서 엄청나게 피해를 봐야 했다.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선조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그보다 똑똑한 선조의 아들 광해군을 왕으로 대신 세우자라고 하는 이 왕위 교체론을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조선 내부의 정치판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 것이었죠. 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신료들 중에는 조선은 이번에 일본의 침략에서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또다시 일본에게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일본이 침략할 때마다 명나라가 참전해서 조선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가. 아예 이번 기회에 조선을 명나라의 직할령으로 만들어서 이 고려 때 정동행성을 설치하고 다루가치를 파견했던 것처럼 조선을 직접 통치하자. 이런 주장을 펴는 자들도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전쟁 방향에 조선 지배층이 찬성하지 않을 때 이 강대국 명나라 중국은 조선의 국왕 교체를 포함해서 직할 통치까지 고려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당시 이 휴전 협상에 반대하는 조선의 신하들과 임금을 가리켜서 이 당시 명군 총사령관이었던 송응창이라는 인물은 자기 참모 왕군영이라는 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푸념을 해요. 오랑캐들을 설득시키기는 정말 어렵고 피곤하다. 그러니까 이때는 조선이 자기들이 도와야 될 대상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동아시아 정책에 고분고분하게 순응해야 되는 존재인데 거기에 자기 목소리를 내니까 상당히 짜증 섞인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었죠. 자, 여러분이 많이 보셨겠지만 이 명량이란 영화의 주인공 이순신 장군 역시 이 명량에서 대승을 거둔 다음에 이 수군 재건 작업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1598년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일본군이 철수하려고 시도할 때 이 이순신은 광양만에 머물면서 그 순천 외성에 있던 이 고니시 우키나가 휘하에
일본군을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 이순신 장군의 독자적인 수군 작전을 가장 크게 방해했던 인물이 또 누구였냐? 당시 명군 수군 제독으로 참전했던 진린이란 인물이었어요. 심지어 진린은 고니 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명군이 관할하고 있던 지역의 포위망을 풀어줌으로써 일본군 연락선이 이 순천에서 사천으로 달려가서 바로 원군을 끌어다가 이순신하고 노량해전을 벌이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자, 명나라는 겉으로는 조선 원조라고 하는 표방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전쟁이 장기화되고 자신들의 피해가 커지게 되면서부터는 철저하게 조선을 억누르면서 이 전쟁을 어떻게 보면 중일전쟁의 성격으로 몰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자기가 스스로를 지킬 만한 자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의 침략을 받거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강대국의 지원을 받게 되면 어느 순간 그 전쟁의 주도권이나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손을 떠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임진왜란을 통해서 너무도 적나라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반도처럼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교차되는 이 복배수적의 엄중한 지정학적 조건에 살고 있는 상대적 약소국은 이 전쟁 자체를 애초에 피할 수 있을 만큼 내부를 잘 통합하고 개혁하고 여기에 전략적 마인드로 무장을 해야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열린다. 이런 사실을 임진왜란의 명군 참전은 너무도 정확하게 잘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역사